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닮고 싶은 소신 있는 의원이라고 치켜 세웠던, 금태섭 오염을 치켜 세웠던 김남국 의원이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서 당을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닮고 싶은 의원에서 당을 나가라는 요구까지 무슨 심경의 변화가 김남국 의원에게 있었던 걸까요? 과연 민주당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런가 하면 오늘 한 매체는 금태섭 전 의원이 당에게 이의 신청한 이른바 징계 재심 청구의 내용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잠시 후 보도하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용진 의원이 출연을 해서 이해찬 대표의 강제 당론 발언과 관련해서 당원 단계 도대체 없다라고 발언한 내용, 벌써 많은 신문에 뉴스로 보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전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이해찬 대표의 면전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온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름하여 조금박해 모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여야 기본소득 입법 경쟁 재원은 점점점. 여당의 소병훈, 통합당 조혜진 곧 발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배고플 때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나왔고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재원 등 상당 기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돈을 풀어 성장을 견인할 때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고용, 한국판 뉴딜 등 24조 쓴다. 대규모 재원입니다. 어디에 주로 쓰나? 세수를 메우는데 11조 4천억 원 최다. 단기 일자리 등 고용 8조 9천억. 한국판 뉴딜 5조 1천억 등등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이게 지금 뜨거운 논란인데 이제는 법정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위헌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반민주적이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법에도 맞지 않다라는 논란을 조선일보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김남국 초선 의원은요, 금태섭 의원을 존경한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금태섭 의원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당을 나가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존경했던 선배 의원을 향해서 하루 만에 당을 나가라라는 말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은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시민 판단을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검찰에 수사 심의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수사 이게 적절한지 시민들에게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는요, 시민들 15명, 전문가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2018년에 제도가 마련됐는데 실제로 이게 적용된 거는 몇 건이 되지 않아서 검찰도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른바 전자출입 명부의 논란도 뜨거운데, 저 나이트클럽 왔습니다 라고 QR코드로 등록해서 사방팔방 알리는 것이 과연 손님들에게 어떨까? 찜찜하다.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썼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의 건강을 챙기자는 건데 잠깐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졸직구쇼 전담 변호사 법전 들고 나오는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저희 졸직구쇼의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입니다. 대구에서 힘든 선거에 있었던 용기 있는 선거에 있었던 민주당의 서재원 부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도요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떠나라.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경한다라고 했었는데 며칠 만에 이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초선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논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진술.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진술을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됐습니다. 이것 또한 논란인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세 번째 키워드는 삐라. 북한의 김여정이 오늘 아침에 발끈을 했습니다. 돌연 삐라 문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분 왜 이러는 걸지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죠.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라고 강하게 민주당을 성토한 내용, 그 내용도 오늘 한 조간신문에 입수됐는데 오늘 톱뉴스 주제는 그래서 이겁니다. 금태섭 죽이기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과연 금태섭 전 의원은 뭐라고 재심을 청구했을까요? 그 내용 입수됐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이 전격적인 보도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중잣대, 영어로 더블 스탠다드, 기준이 여러 개다라는 거죠. 강제 당론이라 징계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당론을 어긴 사람, 당론을 안 따른 사람은 다 징계해야죠.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입장이다. 원칙도 없고 무책임하다라고 사실상 민주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자, 따져보자는 거예요. 내가 공수처에 기권했다고 징계한다면 지난해 선거법 표결 때 불참했던 의원도 징계하고 그분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니까 당시 선거법의 표결에 불참을 했던 의원들은 원혜영, 추미애, 이원욱 의원입니다. 그중에 추미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그러니까 나를 징계한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도 징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매 한 가지다라는 해석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언급에도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을 놓고 징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가벼운 징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로서는 당이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향후에도 당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탈당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금태섭 의원의 반박 5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금태섭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원칙도 없고 무책임하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선거법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들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콕 집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 표결과 선거법 표결은 그때 차이가 얼마 안 두고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거기에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불참했었군요. 예. 그 둘 다, 그러니까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두 개 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같은 날 표결을 했었죠. 둘 다 이제 강제 당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권한 사람뿐이 아니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결국 당론에 따르지 않은 것이니 징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논리인데 사실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법에 표결을 하지 않은 사람이 3명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원혜영, 추미애, 그다음에 이원욱 이렇게 3명의 의원이 불참을 했었는데 이원욱 의원은 사실 당시에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원우 당시 부대표의 해명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점검하다가 자기가 투표할 시간을 놓쳤다 이거였고, 그다음에 원혜영 의원도 잠깐 나갔다가 투표가 진행돼 버렸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그러니까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좀 늦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반대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권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공교롭게도 선거법 이후에 공수처법 투표가 이루어졌었는데 거기엔 또 3명 다 참석을 해서 다 찬성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금태섭 전 의원하고는 사례는 다르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 주장하려는 건 이거겠죠. 예.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표결의 자율성을 완전히 침해해버린 이 사안에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사안들도 다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징계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선거법을 꼭 찍어 얘기했는데, 물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차이는 있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 주장하려고 했던 것,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어떤 답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이재명 기자가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 당이 원하는 쪽으로 표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똑같이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한 명은 기권,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똑같이 징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인데, 그러면서 5가지 반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역시 중앙일보가 입수해서 오늘 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재심 신청서 1. 국회의원에게 당원과 당직자의 규정을 적용했다. 이거 맞지 않다는 거죠.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규정을 적용해서 징계를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맞지 않다. 2.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라고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는 없다. 그런데 왜 유독 꼭 나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추미애도 징계해야지. 이런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석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3.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 저희 도시구쇼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을 금태섭 전 의원은 기재했습니다. 4.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된다. 5. 안 그래도 나 지금 공천 떨어지고 임기 종료되는데 그때 통보한 것도 아프다, 유감이다 라고 이의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서부대는 어떻게 보세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5가지 이유를 떠나서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총선 기획단이셨어요. 네. 이분이 한 15명 안에 들으셨는데, 이 총선 기획단은 모든 총선에서 기획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정말 무섭다.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이 총선 기획당에 합류함으로써 사실은 중도층에 있어서 사실 경제도 어렵고, 지난해 보면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정말 민심이 떠난 상황에서도 177석이란 거대 어떤 여당이 탄생하게 된 주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정치 논란을 떠나서 일반인이 보기에도 당연히 저희는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다라는 거고, 저도 이제 부대변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고민이라기보다 추측을 해봤죠. 이해찬 사실 대표께서 그 당시에는 모범 답안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윤리심판원은 다 아시겠지만 9명의 독립된 의원들이 해서 당대표도 거기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아니고 사실적으로는요, 이것은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는 거지 당대표가 나서서 이 징계하자고 한 게 아닌데, 저는 판단했을 때 이해찬 대표가 아시잖아요. 박지원 우리 정치 구단보다 어떻게 보면 13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30년을 정치인이셨는데 이걸 이야기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임기가 또 8월입니다. 2개월 정도 남으면 끝나는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대표로서는 2가지 측면에서 본 것 같아요. 하나는 윤리심판원이 그분들도 사실은 변호사고 사회각계각층의 저명한 지도층인데 이분이 헌법과 충돌하지 않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당에 대한 윤리심판의 입장에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해찬 당대표가 나는 어떻게 보면 윤리심판원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 후폭풍이 윤리심판원으로 가게 되면 더 힘들 상황이 있는 거고, 2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린우리당의 사례가 있잖아요. 이해찬 우리 당대표도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다. 민주 다양성은 좋은데 그때 사학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열린우리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당시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트라우마 측면에서 했던 거고, 또 한 가지 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월 달에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체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윤리심판원이 이 문제를 유야무해서 넘어가 버리면 당원들이 사실 500명이 그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정치 환경에 대해서 어떤 그 설명을 한번 또 드릴 기회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서부대께서 또 친절하게 예, 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어떻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일단은 굉장히 호락호락하지는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강경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대목이 오늘 소개가 된 거예요. 나를 징계할 거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때 표결을 하지 않았으니까 징계를 해라. 어쩔래? 그러면서 이 5가지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재심 청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5가지 이유요? 특히나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의원과 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을 적용했다. 그리고 그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한 거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헌법 46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국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헌법기관 각각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 이유는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내에 민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금태섭 의원이 임기가 마지막 끝나는 날 아마 이 징계를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금태섭 의원처럼 하면 현역 의원이라도 공천 안 주고 잘릴 수 있다라는 여러 케이스를 좀 민주당에서 만들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지만은 사실은 금태섭 의원이 작년부터 굉장히 공수처법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된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는 강서갑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자객이야 표적이야 금태섭 의원 공천 안 주려고 이러는 거야라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반대하면 21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당론에 반대하면 소신껏 하면 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내 임기가 끝나는 날 징계까지 받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금태섭 의원이 씌워서 민주당이 새로 국회의원 되신 분들한테 재밌는 사례로 까불지 마라 라고 표현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들 정도로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박정아 전 대변인 개인적인 저는 개인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저희가 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당에 대해서 민주 절차니 민주화니 얘기할 때마다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중앙당에 너무 많은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 하나가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당의 힘이 너무 세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당론에 관한 거예요. 국회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식껏 지역구 의원들을 대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당론에 무조건 따르라라고 하니까 과거처럼 21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과거처럼 거수기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정치개혁 얘기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중앙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사례가 다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 강제 당론과 관련돼서도 금태섭 의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는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유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 측은 아니 더군다나 그때 내가 기권 표결하기 전에 그때 원내대표랑 다 얘기를 했다. 상의를 했다. 상황이 어떠냐? 통과될 것 같다. 그럼 나는 좀 기권하겠다. 그러든가. 라는 식으로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징계하느냐? 라고 금태섭 전 의원 측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금 전 의원이 원내 지도부랑 사전 교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처분이 나왔다는 건 좀 과한 조치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사전 그때 원내대표하고 교감했다는 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아마 금태섭 의원이 아니고 조홍천 의원은 의총에서 나는 의견이 다르다. 의견은 다르지만
그 표결에 반대하진 않겠다.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고요. 금태섭 의원은 아무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라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서로 간에 대질신문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금태섭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두 번째와 다섯 번째. 그 여러 가지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당론, 금고당론, 일반 당론을 안정하는 경우 세 가지인 경우였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첫 번째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당의 의총에서 강제 당론이 됐을 때 그것도 하나의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게 조홍천 의원처럼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만 전체의 의총 내에서의 결의로 강제 당론으로 됐을 때 따라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정당에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거 하는 것은 과거 독재 시대의 문제예요. 그것을 자기 어떤 반독재 투장, 소신 발언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지 강제 당론을 마음대로 이탈해도 된다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당 사례에 있어서 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불참하거나 다른 의견을 냈을 때 한 번도 그런 징계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기존의 문화. 그리고 하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말하자면 총선에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윤리심판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금태섭 의원이 물론 답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신 발언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강제 당론했을 때 지켜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정당에서 그런 강한 어떤 그 징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사실은 말하자면 구두조치 정도의 것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좀 경중을 따졌어야 되는데 시점이나 말하자면 어떤 말하자면 원칙적인 위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위헌이다, 반민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 결과가 났으면 따라가 주는 것도 민주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금태섭 의원하고 다르지만 당이 결정하는 데 대해서의 무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적 당론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벌써 여기 나오고 계신 우리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강제적 당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보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년 전에 이 논란이 많았던 강제적 당론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던 대목에 대해서 한 조간신문이 찾아냈습니다. 금태섭 징계 근거 강제당론 8년 전 문 대통령은 지양하자. 지향은 좋다. 지양은 안 좋다. 이거죠. 2012년 11월 대선 후보 당시 새정치 공동선언 발표했을 때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당시에 8년 전에 얘기를 한 바 있군요. 조영준 변호사님. 네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발전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이 그 집권자, 그 독재자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그 남산 같은 데 잡혀가서 얻어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1999년도에 있었어요. 5월달하고 9월달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 그 당론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징계를 갖다 했거든요. 심지어 제명 처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1999년도 일이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있어서 맞지 않고 정말로 야만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우리가 계속 지금 보다시피 국회법 114조 -2가 생긴 건데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본인들은 스스로 내가 그 하나의 그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꼬리를 갖다 내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거수기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국회법 신설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국회의원 자신의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속 정당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당론이 소속 정당의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자기가 다른 양심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판단이 서면 거기에 따라 투표해라. 이게 국회법의 규정이고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 나오셔가지고 당원 당규 다 보여주셨잖아요. 당원 흔들었잖아요. 네네. 저도 봤는데 당규 그 더불어민주당 당규 14조 1항에 당원에 대한 징계 규정하면서 당론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규하고 국회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도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당원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데 이제 2항에 보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쭉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 중요한 사람이니까 더 엄격하게 징계를 갖다가 해라 추가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당규라고 하더라도 국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리한 건 뭐냐면 예. 국회의원도 당론은 따라야 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투표를 갖다가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국회의원이 당규에 따르지 않고 당론에 따르지 않고 투표한 것에 대해서 제명을 징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여당의 그 명칭이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김영주 의원님하고 생각이 틀릴지라도 더불어 가자. 반대의 의견을 갖다가 포용하자. 이런 게 더불어란 뜻이고 민주란 뜻인데 여기에 이 강제라고 하는 말은 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갖다가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 여자도 더불어란 뜻이잖아요. 이 집권 여당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지금 금태섭 의원은 계속 그 여당에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잘하면 금태섭 의원 몸값이 금값이 될 수도 있겠다. 아, 금값이 될 수도 있겠다. 정혁준 변호사님 개인 의견 주셨고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그리고 김혜영 최고위원도 이해찬 대표 면전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는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수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해찬 대표 앞에서 더군다나 이 대표가 금태섭 갖고 논란이 커지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혜영 최고는 아니 그건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김혜영, 박용진, 조응천 그리고 금태섭 이른바 조금박해 이들의 모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슈 때마다 이들은 소신 발언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고요. 공교롭게 이분들 중 대다수가 저희 도시구쇼 출신이라는 말씀도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도 그러했고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도 그러했고요. 조홍천, 자기 소신 갖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 박용진, 당원 당규가 우선이지 헌법이 우선인지 재심하자. 김혜영, 당론 안 따랐다 징계하면 헌법과 충돌한다. 이분들이 원래도 이재명 기자 국회에서 친하고 이 조금박해라는 이름도 이분들의 모임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니셜을 따서. 그렇죠. 조금박해.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박한 게 아니라 상당히 박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이제 대표적인 민주당 내 소신파 4인방인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4명이 지금 또다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뭐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고 사실 정부는 굉장히 뭐 징계 수위가 낮은 징계고 사실상 당원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결국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제적 당론이라는 게 어떤 법적 소용이 전혀 없죠.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당 지도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적 당론이라는 걸 만들었고 어떤 면에서 이제 주로 집권 여당에서 좀 심하게 하면 청와대의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강제적 당론이 활용돼 왔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 제기 자체가 강제적 당론을 해서 유지할 것이냐 과연 정당 민주주의에게 반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헌법과 국회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한 거라 생각하고 사실 이건 또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또 당론 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5.18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면 보통 이제 명예훼손 이런 게 5년 이하의 징역인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당론으로 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영장 청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의 재량인데 검찰의 재량을 일반 조사위가 갖는 게 맞냐 이게 이제 위헌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5.18만 하더라도 5.18 외국 날점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강하게 과도한 형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건 앞으로 이런 당론 법안을 추진할 때 소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의사표현할 건지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밖에 문제 제기는 단순한 이 징계 여부를 떠나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해명이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이의 제기와 반박 5가지 이유 조금밖에 모임 이해찬 대표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닮고 싶은 소신 있는 선배 의원이다라고 금태섭 전 의원을 추켜 세웠던 김남국 초선 의원이 불과 며칠 만에 이제는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서 당을 나가시는 게 맞다. 이른바 탈당을 시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라고 하면서 존중과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당론이 결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어떤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은 당을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닮고 싶다가 안티로 돌변한 까닭은 무엇일지요? 원래는 금태섭 박용진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될 것이다 라고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죠. 그제예요, 그게. 두 분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아니 왜 금태섭 선배를 닮고 싶냐라고 물으니까 두 분의 소신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이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금태섭 의원이 그때 기권했고 박용진 반대했던 게 우리 당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본인이 이유를 상세히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을 나가라고 하는 것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하다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지역구 관리 안에서 낙천했다. 소신 발언 때문 아니다라고 하며 이제는 당을 나가라라고 시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박찬하 대변인 뭐가 진심입니까? 닮고 싶다는 겁니까? 당을 나가라는 겁니까? 해석이 어려우니까 금태섭 박용진 의원처럼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이 잘 됐다가 그저께 있었던 일이고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그 CG나 그다음에 라디오 인터뷰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딱 하루 만에 저렇게 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을 하면 그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 지도부에서 더 이상 금태섭 전 의원 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입단속건이 하나 있었고 예. 이거는 제가 당원이 아니라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부 강경 이 네티즌 당원 네티즌들이 그 게시판에 엄청난 많은 글들을 올렸다고 보도도 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것이 우리 김남국 의원한테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그런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결국엔 하루 만에 저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어제는 금태섭을 닮고 싶다고 하더니 도대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냐. 그리고 기왕 될 거면 아름다운 간신이 되거라. 예. 라는 글을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요거는 박정하 주장이 아니라 진중권 주장이에요. 네, 그렇죠. 정신오락가락 이런 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고 김영주 의원님 그렇다면 뭐가 진심입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김남국 사전에는 소신이라고 하는 코인이 한 2개 있어요. 예. 근데 2개 정도 쓸 때까지는 소신 있고 존경받는 인물인데 2번까지만? 계속 코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달라고 쫓아다니는 거는 이 시장하고 안 맞다는 거죠. 다른 장소로 가서 다른 사업을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의 톤이 확 바뀌었어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김남국 입장에서 소신 있는 것 좋다. 하지만 끈끈이 계속 소신 발언해서 하면 당하고 당신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초선 입장에서 예의를 지키면서 말하자면 그런 절충적인 어떤 결말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본인 스스로가 표리부동한 그런 어떤 결론을 내버리고 말했다는 것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이제 김남국 의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자꾸 제가 배경 설명 대변인은 아닌데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금태섭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조금 이제 젊은 정치인이 소신 나처럼 닮고 싶다는데 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좀 후배 이름 또 거명을 또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박용진 의원도 훌륭하시고 금태섭 의원도 훌륭하시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김남국 의원은 김남국식 정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런 어떤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감정이 섞여 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리부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기적이라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표리부동은 아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데 사실 금태섭 의원은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라서 저는 한번 다음에 한번 뵈면 한번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는 그건 개인적인 궁금함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좀 키워드는 사실은 소신이라는 이름 하에 보면 뭐 아름다운 간신이라든지 점점 어떻게 보면 비유가 비꼬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것은 좀 저는 지양해야 된다 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 소신이지만 내일 미래 키워드는 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서재현 부대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 중량감 있는 하풀 인사 2명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금 전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B라는 문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최강욱 의원이요.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도 작용될 수 있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 갑자기 담화를 냈습니다. 요즘 김여정이 자주 보이죠? 대북전단의 발끈, 이른바 삐라에 발끈한 거예요. 삐라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갑자기 삐라를 문제 삼고 나왔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김여정 부부장은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조항을 남한 당국이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객적은 호응 남하를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역시 이 북한 특유의 상당히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요, 표현의 자유 미명으로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이 올 것이다.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폐쇄, 있으나 마나한 군사합의 파기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화 대변인. 네. 지금 삐라가 금강산 관광도 폐지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도 폐지하고 개성공단도 폐지하고 군사합의까지 폐기할 만큼의 사유입니까? 북한에게? 글쎄,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정통한 분한테 이제 들었어야 되는데, 이 대북 전단 문제가 사실은 북한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장마당을 통한 정보 교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한 정보 교류. 두 번째가 이게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북한 사회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대북 전단을 좀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관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일부 좀 많이 지원도 받기도 했는데, 지금 들어서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렇게 이제 세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안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저렇게 하고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체제 유지도 있지만은 무언가 빌미를 잡으려 하는 거가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싶은 꼬투리 잡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북한은 여러 단위로 여러 레벨을 통해서 이제 대남
그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발표한 게 제 기억으로는 이젠 두 번째인 것 네. 같아요. 올 총각 굉장히 그 우리 군사 훈련하는 것 같고 시비를 세게 한번 붙은 적이 있었고 요번이 또 이렇게 갑자기 긴급 성명을 보냈는데 무언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국의 뭔가의 경고성 의미 그리고 뭔가의 체근하는 의미 진짜는 그리고 삐라가 아니고 예, 예. 체근하는 의미 그리고 무언가 하기 위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거명을 합니다.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9.19 남북 군사 합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앞에 두 개는 별 의미가 없고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파기를 언급한 부분이 무언가 우리한테 함축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정보당국이나 군사당국이 이것을 많이 분석을 좀 해봐야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네. 사실은 이 동북권 국가들에 대해서 박사 논문도 연구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문제와 관련해 지성호 당선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굉장히 위중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그동안에 40여 일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두문분출할 때도 그와 같은 말하는 내부 전통이 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 내부가 매우 출렁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 북한은 추렁이고 예. 있을 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살포됐었죠. 전단이 살포됐지만 지금은 그 위중이 굉장히 그 정권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느낌이 온다. 김여정 입장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요. 김여정이 느끼기에 체제의 위협이다, 예. 위기다라고 느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살포한 전단의 핵심 내용이 신핵무기 이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거슬린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김정은 그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읽혀지는 부분이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으로 저는 생각할 때 금강산 관광 폐지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폐쇄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너희들하고 그런 문제를 그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다른 정반대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만약 말하자면 탈북 단체를 말하면 규제해서 전단 탈포만 못한다는 다짐만 받아준다면 개성공단 협의할 자세가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역으로? 예, 그만큼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한국에 차 있다라는 느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성공단 하자. 예. 삐라만 좀 어떻게 해봐. 예. 그거 뭐 탈북자 데리고 와서 좀 무릎 좀 꿇혀.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반성문 하나 쓰게 해. 그게 북한식 인식이거든요. 우리 남한식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만은 물론 다른 경우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좌파, 극자와 극우를 다 견제하는 법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김여정이 또 담화의 주체로 부상했다라는 것. 이것 역시 좀 눈여겨봐야 할 사안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요,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함께 보시죠. 조국 부부 2017년, 2018년 두 차례 아들의 대학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2018년 그 두 장의 인턴 증명서 중에 2018년 인턴 증명 확인서, 이건 2017년 최강욱 의원이 만들어준 확인서를 스캔한 후 임의로 이른바 날조를 했다. 정경심 지치기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고요. 작년 검찰 서면 진술에서 최강욱 의원은요, 두 인턴 확인서는 모두 내가 발급해줬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재판에서 최강욱 의원이 참석해서 30분 만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나갔던 그 재판에서 검찰이 2018년 8월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의원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냐라고 묻자 최강욱 의원 측은 2017년 확인서 2장 외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확인서 2장 준 것을 내가 2017년, 2018년 2번 줬다고 착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2018년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의원이 발급해주지도 않은 인턴 확인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국 부부가 발급해주지도 않은 인턴 확인서를 날조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조사에 남겨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최강욱 의원 측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조서 기재는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최강욱 의원이 발급해 준 게 아니라면 2018년에 인턴 확인서, 아들의 인턴 확인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보면 검찰에서는 일단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최강욱 당시에 이제 로펌의 대표로 있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조차도 허위로 보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아들이 거기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조국 전 부부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2번 이 인턴 확인서를 활용합니다. 2017년 대학원 진학 때 한 번 쓰고 2018년 대학원 진학 때 또 한 번을 내는데 앞에 것은 최강욱 대표가 있는 로펌에서 발급했지만 그 자체도 허위다. 실제 인턴 활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뒤에 것은 아예 최강욱 대표가 발급하지도 않은, 다시 얘기해서 인턴 활동도 안 한 거지만 발급하지도 않은, 존재하지 않은. 그렇죠. 그 인턴 확인서를 다시 만든 게 아니냐, 이게 검찰의 의심인데 지금까지 최강욱 대표, 그러니까 지금 대표는 지금까지는 두 개 다 내가 발급한 거다. 그리고 실제 인턴 활동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해 왔었는데 그제 공판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앞에 것은 맞지만 뒤에 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라고 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턴 활동을 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지만 아예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허위로 다시 인턴 확인서를 만든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강욱 대표가 결국은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조국 장관과 또 손긋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해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공판기일에 분명한 진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것까지 들어보고 그럼 정확하게 최강욱 대표가 발급한 건 어디까지고 그리고 이거 2018년에 인턴 확인서는 진짜 발급한 게 아닌지는 다음 기일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인턴을 했냐 안 했냐의 논란은 있는 거고 인턴 확인서가 정말로 발급된 거냐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같이 이것을 조작했느냐의 논란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최강욱 의원의 그제 진술이 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제 제가 최강욱 의원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대표였는데 그때 제가 의미한 대표는 당대표나 그런 대표가 아니고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강욱 의원도 대표 변호사였어요. 예. 자기 그 로펌을 가진 거기서 발급해 준 건데 제가 아침에 그 기사를 갖다가 보면서 곰곰이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외통수에 걸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외통수에. 왜냐하면 일단 사실관계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최강욱 당시 그 대표 변호사가 변호사 대표로 있던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은 했다. 검찰 측은 안 했다. 그 근거로 정경심 교수가 최강욱 대표한테 변호사한테 보낸 이메일을 갖다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확인서가 2장이 나왔는데 2017년 10월 달에 그 정경심 교수 말대로라고 하면 아직 인턴을 갖다 쭉 하고 있는 와중에 확인서가 발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확인서가 연대 대학원 입시에 쓰였고 그 다음에 2018년 8월 달에 확인서가 또 한 장이 나와요. 이 확인서는 언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아들이 인턴 활동을 다 끝낸 이후죠. 근데 이 확인서는 어디에 쓰였냐면 로스쿨 입시하는데 어플라이 하는데 거기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왔지만은 최강욱 그 의원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다 이걸 갖다가 한 게 맞다. 그다음에 확인서 2장도 다 최강욱 의원이 날인해가지고 다 해준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18년 8월 달에 확인서가 작성이 됐는데 2018년 9월 5일 날
최광욱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의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누구냐? 조국 전 장관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인턴 확인서가 2018년자는 사실이든 허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허위면 더 좀 그 형이 세질 수 있겠지만 취업 청탁용으로 쓰였다라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컨대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네. 인턴 확인서를 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게 뭐 금딱지 주고 현금 주고 이거 당연히 뇌물이지만 심지어 밥 한 끼 사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사건도 그냥 공무원들이 10만 원짜리 밥 얻어 먹었다고 그것도 지금 그 뇌물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하물며 내가 그 높은 자리 공직기강 비서관 1급자리지만 센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 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켜준다라고 하면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 현직 민정수석이나 또는 그 부인이 하나를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줬다? 근데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은 100% 되고요. 뇌물죄는 거기에 이제 대가성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그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시인을 하게 되면 자기도 문제가 되지만은 자기가 모셨던 교수로 그다음에 상관으로 모셨던 조국 장관이 이게 단순히 그 허위문서 작성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수뢰죄까지 돼버리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 들어가지고 이거는 인정하기도 그렇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나마 그 사문서 위조죄는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내가 작성자로 되는데 내가 그런 거 한 거 없다라고 했는데 서면은 있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죄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 해버리면 더 큰 게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호랑이를 피할 것이냐 여우를 피할 것이냐 예. 외통수 아닌가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0% 확실하다라는 것은 이제 정육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직은 단정적으로 저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 재판 말고도 재판에 출석하면서 30분 만에 일어났다라는 것도 논란이고 어제도 보도해드렸듯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의 태도 역시 계속되는 논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의원님 앞으로도 재판 계속 받으시면서 의원들 사용하셔야 되는데 뭐 기자회견 이렇게 뭐 붙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재판 일정 먼저 다시 이후에 기자회견 있을 것 같은가요? 오늘 한날전부터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아까 베풀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국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이 개원 이후에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하고 연결지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겹쳐서 아까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의도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지시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고요. 지시가 뭡니까? 아까 전에 지금 지시받고 질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아, 그리고 취재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분명히 얘기한 거를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뭔가 멘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KBS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라는 프로그램에 최광욱 의원이 출연한 것과 관련돼서 KBS의 시청자위원회가 최광욱의 출연은 부적절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0일 조국 관련 기소된 당사자인 최광욱 대표를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출연시킨 것과 관련된 시청자위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최광욱 의원은 방송 출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관련된 보도는 분풀이 저널리즘이다. 분풀이 저널리즘에 조국 전 장관이 아주 적합한 케이스였다. 결국 언론은 사양 산업이고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잊힐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이게 정말로 제가 KBS 안 봤지만 KBS 방송에 탄 내용이 맞습니까? 아, 맞다네요. 그러면서 KBS 시청자위원인 정민영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둘러싼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최강욱의 주장은 시청자 입장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과 연결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날 방송에서 조국 관련 보도를 분풀이 저널리즘이라고 했는데 균형 잡힌 비평인지 의문된다. 출연자 섭외에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지현 부대. 네. 공영방송이잖아요. KBS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구에도 한 70%의 조국 전 장관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세요. 그래도 그분들 중에 조국 장관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태도, 정말 힘들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응해주고 인사도 90도 인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국민들이 좀 이제는 구분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냐 이제 대표 최강욱 대표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 방송에서는 언론 개혁에 초점이 맞춰서 그분은 언론에 대해서 이제 비평한 거는 맞지만 KBS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 더 이상으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 방송이 사실은 검찰 개혁보다는 언론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순간순간 조국 장관에 대한 주제가 엮여 있다면 사회자라든지 아니 MC 그 자막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을 수 있고 이 발언은 현재 참고인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죠.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분풀이 저널리즘. 그때 이재명 기자도 취재 기자로서 또 메인 뉴스의 여랑야랑으로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분풀이였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관련된 보도를 비판하는 자리를 김진애 거기 간 것처럼 공영방송에 깔아뒀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최강욱 대표가 KBS의 보도 태도까지 비판했는데 KBS 당시에 그러니까 전 사회부장까지도 반발했던 게 아무런 반론이 없었습니다. 김진애 앵커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도 이건 개인 의견이다. 또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소개하겠다 얘기를 하는 게 늘 반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어떤 주장에는. 그런데 최강욱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지 반론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저도 방송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언론이 사양 사업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버둥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를 했다. 이런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성립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분풀이 저널리즘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반론이 이런 게 전혀 그 방송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제 재판장에 나와서 최강욱 대표의 언론에 대한 태도 본인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 부적합한 질문을 했고 의도를 갖고 있다. 기자의 의도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뻔한 거죠. 도대체 최강욱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재판에 어떻게 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알고 싶은 의도 명확하게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분풀이가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강욱 의원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제목을 펜타곤의 양심선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위와 폭동, 약탈이 혼재돼서 벌어지고 있고 연방 군대와 주 군대까지 소집이 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군을 동원해서 이 시위를 진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상점을 약탈하려는 약탈자들을 막아선 백인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백인 여성이 상점을 약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서자 이 약탈자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자, 상점의 유리문을 사다리와 강목으로 부수고 백인 여성 홀로 외롭게 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섰는데 그때 갑자기 이 약탈자 중 한 무리가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는 영상이 지금 미국에 공개가 돼서 미국 전역이 이 영상으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폭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고요. 자, 빨간 옷을 입은 약탈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도 폭력에 가세를 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적 행동. 자, 지금 흑인 남성이 경찰의 부당한 진압으로 사망을 한 것과 관련돼서 분노를 하는 시위대가 지금 또 다른 인종 갈등,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미국 내에서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백인 남성들이 마치 경찰에게 목이 눌려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희롱하는 듯 이른바 플로이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저 사진을 찍어서 조롱하고 이를 공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죠.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고 이것은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행동들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제 미국 시내에 전투용 헬리콥터까지 떴다라는 영상도 보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에 군대를 집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전포고 하루 뒤 워싱턴 인근에 육군 1,600여 명을 배치한 겁니다. 불러들인 거예요. 연방군을. 미 전역은요. 중동 3국에 파병했던 규모와 맞먹는 18,000명의 주방위군까지 현재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병력 증원만큼 항의 인파도 늘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변에는 2.4m의 쇠 울타리도 설치됐고요. 워싱턴 DC와 뉴욕, LA, 애틀란타 주요 대도시 모두 통금을 실시했지만 야간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시위대에게 테러리스트니 폭력배니 SNS 공세를 현재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계속 논의 이어갈 텐데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조금 전에 영상 봤는데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네. 백인 여성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흑인 반대로 사망한 이 조지 플로이드를 희롱하는 그런 챌린지 영상들을 찍는 것들 네. 양쪽 모두 다 부적절해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영상 자체가 더군다나 5월 30일 날 백주 대낮에 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고요. 밤에 이렇게 구석진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길거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저 화면 내려치는 화면 이후에도 자신은 더 저분을 가격하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손을 맞고 얼굴을 때리고 또 저 흰 몽둥이로 다시 두들겨 패는 영상까지 이어져서 미국 전체가 충격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을 더 조롱하듯이 실제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것들을 모방하는 이와 같은 어떤 사항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미래가 과연 정말 바람직할 것인가. 정말 모두가 함께 사는 말하자면 멜팅 팟의 어떤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또 국가의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 더 말하자면 양극화라든지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가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한인들의 피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뭐 연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갖고 연방군을 통해서 실제로 워싱턴 같은 거는 주지사의 동의 없이 바로 군대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600명 이상 되는 군인들이 말하자면 전시를 방불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로 따지면은 김영주 의원님 서울에 네, 그렇죠. 육군 1,600명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실제로 통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뭐 외국 방송을 보니까 프로이드의 딸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흑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진짜 바꾸는 게 뭐냐. 조지 크루니처럼 투표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더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의 탄핵 이후에 국민들, 시민들의 질서가 세계를 감화시킨 거 아닙니까? 이제 합법적, 제도적 정당성을 통해서 권력을 교체해야지
저런 어떤 스트라이크라든지 실제적으로 이거는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폭도라고 미국 정부에서도 얘기하거든. 뉴욕 주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국 시민들이 지금 지켜야 될 금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1,600명의 육군을 워싱턴 인근으로 배치시켰고 미국 전역에서 군대가 투입됐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군 동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The option to use active duty forces in a law enforcement role should only be used as a matter of last resort and only in the most urgent and dire of situations. We are not in one of those situations now. I do not support invoking the Insurrection Act. 박정희 대표님,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전국의 육군과 공군, 육해 공군을 다 소집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나는 그 대통령 시키는 대로 안 한다, 반대다라고 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를 국방부 장관이 정면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김영주 의원님 설명을 주셨지만 사실은 조지 플로이드의 피해자, 이 약자에 대한 약자 보호 내지는 유색인종, 흑인 이런 데 그동안의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시위가 좀 밤에는 이제 약탈자들과 섞여가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의 지휘부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연일 그 대선을 앞두고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약탈자, 좌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 시위자들도 이제 자극하는 발언들을 해가면서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워싱턴 인근에는 육군 헌병을 중심으로 해서 1,600명 그리고 미 전역에는 주 방위군이 한 2만여 명이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서 점점 위험한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방부장은 군은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데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백악관 내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견들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 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도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요. 기자의 질문을 받고 21초간 대답을 하지 못해서 이것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시위대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And if you don't want to comment, what message do you think you're sending? We all watch in horror and consternation what's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a time to pull people together, but it is a time to listen. It is a time to learn what injustices continue despite progress over years and decades. 자, 이 침묵이 의도된 침묵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조지 클루니가 투표를 통해서 트럼프를 심판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분노한 조지 클루니, 지금이 92년이냐, 유색인종들이 경찰에게 살해되는 것을 도대체 몇 번이나 보는 거냐, 인종차별은 400년간 백신을 못 찾은 전염병이다, 이 나라의 영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투표하라 라고까지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대,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슴 따뜻한 장면들도 연출되고 있다면서요? 네, 많죠. 사실은 경찰 분들이 이제 분노의 시위를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어 함께 동참을 해서 경찰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대다수가 아니고 수많은 경찰분들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인데,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게 동참하는 의미가 보다는 공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런 시위를 하는 이유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폭력, 즉,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그 어떻게 보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인 것이거든요. 저런 경찰관의 태도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유승진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한 흑인 소년이 양손을 든 채 경찰 앞으로 다가갑니다. 이어 무릎까지 꿇자 가방을 맨 백인 소녀가 뛰쳐나옵니다. 곧바로 이 소년은 소년과 똑같이 양손을 들더니 함께 무릎도 꿇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거리를 좁혀왔고 소년은 한쪽 팔로 소년을 보호한 뒤 아예 뒤로 돌아서 소년을 감쌉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는 바닥에 엎드린 흑인들 앞으로 백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밀쳐내는데도 계속 앞으로 나가며 맞섰습니다. 이 영상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시민과 경찰이 모두 무릎을 꿇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먼저 흑인 사망 항의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무릎을 꿇자 맞은편 경찰들도 한쪽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어 시민들은 경찰에게 다가가 악수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가 이뤄지는 뉴욕에서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경찰서장이 시위대와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서로 마주보며 한쪽 무릎을 꿇는 행동이 미국 전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역의 공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여성의 피해 사례, 네, 결국 그 용의자도 붙잡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깨 부딪혔는데 다른 분들은 안 때리고 왜 이분만 때리신 거예요? 혹시 피해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범행하기 전까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범행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정혁진 변호사님, 서울역, 공항철도 서울역의 이 사각지대에서 여성을 폭행을 해서 여성의 광대 한쪽이 크게 다친, 뼈가 다친, 크게 부상을 입은 상황인데 지금 이 용의자가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보이는데 검거된 뒤에도 계속 졸립다라는 말만 반복했다면서요? 일단은 저 사람이 용의자가 이제 피의자가 되겠죠. 그 피의자가 제대로 된 정신 상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을 갖다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마시고 했다 그래가지고 감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결과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단순 상해가 아니고 중상해로 아마 처벌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계속 그 이전에 지었던 죄, 여죄 같은 것들이 계속 밝혀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는 마음만 먹으면 거의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해보고 그 뭐 처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두 번째는 그 요즘 이런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묻지마 폭행이 있는데 이것이 성폭행으로까지 그 발전될 수가 있거든요. 성폭행이 뭐 강제추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성에 대해서 어떤 그 폭행을 갖다가 가했는데 그게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성폭행으로 느껴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형량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이 이제 서울역 앞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CCTV 장면이 하나 흘려드렸는데 그 영상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 혹시 준비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해당 여성을 정말 잔인하게 구타한 것 말고도 지금 보세요. 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을 여성으로 보이는데 어깨로 세게 밀치는 영상이 지금 포착이 됐었다는 거죠. 담당 경찰이 아까 범행 전부터 수상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졸립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마치 조사도 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지금 보도되고 있죠. 예, 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좀 정신 감정을 하려고 지금 경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이제 본인이 뭐 졸립다 이러면서 계속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보신 영상처럼 이게 서울역 대학시에서만 폭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유 없이 어깨를 부딪히고 사람을 밀치고, 그리고 실제 이제 피해 입은 여성도 역시 갑자기 자기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택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어깨를 부딪히더니 욕설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묻지마 폭행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여죄를 열심히 캐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여성의 지금 사진도 보고 있는데 피해 상황이 꽤 심각해요. 그렇죠, 이재명 기자?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광대뼈가 함몰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너무 잔인해서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영상과 이 범죄 사건이 사실 수많은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공포의 사건으로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악할 만한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뜨거운 논란입니다. 의붓 아들을 가방에 40대 여성 구속되었는데 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 50cm, 70cm 얼마나 작습니까? 그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 아들을 가둔 겁니다. 훈육 목적으로.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그리고 의붓 아들을 가두고 정작 이 여성은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고요. 이 의붓 아들이 가방 속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옮겨서 가둡니다. 더 작은 가방. 44cm, 60cm. 이 의붓 아들은 7시간 이상 음식도 물도 섭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의붓 아들이라도. 자, 오후 7시 25분경 의붓 아들이 의식을 잃고 119에 신고되고 심정지 상태였는데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하여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의 객체,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인식해야 되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계모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자기에 반항한다든지 좀 거슬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해 계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좋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악순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50cm하고 70cm 안에 여행용 가방 안에 9살짜리가 들으면, 요즘 9살이면 굉장히 말하자면 몸 상태가 말하자면 발육 상태에 따라서 말이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그 암흑한 공간에 들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포가 아닐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용변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핑계 삼아서 그것보다 더 작은 곳에,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곳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정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가중처벌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 4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되는 영상도 저희가 지금 보내드렸는데, 서재원 부대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구속되는 장면에서는 뭔가 후회하는 듯한 뭐랄까요, 이런 제스처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미 아들은 숨졌죠. 아이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의붓 아들 계모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인간에게 행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성으로 여행 가는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게 인간이 소외될 수 있고요. 보면은 데이터 폭력도 폭력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노를 어떻게 보면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는 보면 왜 우리가 암 같은 것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듯이 이런 그 심리적인 것도요. 이제는 국가가 좀 나서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만약 지금 이 모습이 후회하는 모습이라면 왜 후회할 짓을 했을지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모로.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알로에서는요. 김남국에게 금태섭이란 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대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또 돌직구쇼의 좌하장 김영주 전 의원님과 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시원한 2~3알로 할 예정이니까 지금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